안녕하십니까. 외교관 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김병곤 대사님을 모시고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대사님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예. 제가 배우기로는 콜럼버스가 이 바다를 통해 인도로 가는 길을 찾다가 발견한 것이 지금 현재 아메리카 대륙이기 때문에, 물론 이제 섬이지만 본인은 죽을 때까지 이걸 인도로 알았다,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물론 결국은 이제 이 스페인의 이제 식민지 개척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은, 콜럼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?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항해를 떠나게 됐나요? 콜럼버스는 이제 이태리 제노바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. 그런데 이제 그 일찍이 이제 항해술 같은 거를 배우기 위해서 포르투갈로 왔고, 포르투갈에서 이제 그러한 그 기술과 지식을 많이 습득을 했는데,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. 네. 다독가요. 특히 이제 그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아주 탐닉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아시아의 존재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었고, 또 그 지구는 둥글다 하는 사실은 그 당시는 이제 지식인층은 다 알고 있었고, 이제 그 콜럼버스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자 간 거는 아니고, 인도양으로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루트를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거죠. 동쪽으로 안 간 이유는 이제 인도 항로를 이미 포르투갈이 개척을 했고, 그렇죠. 또 이미 그 오스만 터키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크 로드를 통한 교역에 어려움이 생기고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둥글다 하면 네. 왜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왜 안 만나겠나, 이렇게 해서 이제 서쪽으로 가는 길을 자기가 확신을 갖게 된 거죠. 그런데 계산을 조금 잘못했어요. 이제 대서양의 크기를 자기는 이제 한 2주면 건널 줄 알았는데, 실제로는 뭐 2달 이상 걸렸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착오는 있었지만, 대단히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혁신적인 사람이었죠. 그렇죠. 지금 콜럼버스가 없었다면 지금 미국이 있을까요? 그러네요. 어떨지 모르죠. 그다음에 유럽이 오늘날의 유럽이 생계가 됐을지, 그런 생각해 보면 대단한 인물로 평가할 수밖에 없죠. 그렇죠.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 꿈도 못 꿨을, 뭐 콜럼버스 달걀이라는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, 생각만은 발상의 전환, 그렇죠. 생각의 전환이 그렇습니다. 필요한 거니까. 사실 콜럼버스 전에 그 바이킹족이 이미 그쪽에 갔어요. 간 적은 있습니다. 흔적은 있습니다. 흔적은 있는데 이제 그 개척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죠. 그렇죠. 정복으로. 네. 맞습니다. 콜럼버스는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은 스페인으로 돌아갔죠. 돌아가서 인정을 받았나요? 아유, 처음에 발견하고 와서는 그 왕실에서 대단히 환영도 하고, 포르투갈에서는 굉장히 그 두려움의 눈치로 쳐다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2차 때는 콜럼버스가 전부 4차 항해를 했잖아요. 그런데 2차 때는 아주 지원자가 엄청 많았어요. 뭐 1000여 명에 이르는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갔었고, 근데 이제 기대만큼 2차, 3차 때도 그렇게 큰 기대를. 근데 2차, 3차 갈 때도 그냥 그 섬 근처에서만 머물렀나요? 그렇죠. 결과적으로는 카리브 해지역만 하고 4차 때 이제 겨우 그 남미 그 지역에서 이제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디언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. 그러면 만약 콜럼버스가 이제 1차에서 2차, 뭐 3차 갈 동안에 주로 이제 카리브해 그 섬, 지금은 산토도밍고인가요, 거기가? 그 쿠바도 이제 처음에 발견한 게 이제 도미니카하고 하이티가 있는 그 이스파뇰라 섬이라고 그러죠. 거기를 갔다가 쿠바도 그때 이제 가게 되고. 그러면 그쪽에는 뭐 그렇게 나는 뭐 사물이라든가 뭐 본인들이 원하는 금이나 은이나 뭐 그런 건 없었겠네요. 물론 조금씩은 있었지만 그렇게 이제 나중에 멕시코나든가 페루 발견해서 나왔던 그런 금의 양 이런 것들은 이제 못했죠. 없었죠. 그럼 실질적인 뭐 식민지 통치라든가 사람들이 가서 정착하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1492년에 처음 가가지고 해서 한 1500년, 1560년도까지 그 이제 발견과 정복의 시대로 보고요. 그 다음에 그 16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스페인이 직접 그 이제 통치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정복자들한테 이제
정복자하고 스페인 왕실하고 계약을 체결해요. 콜럼버스도 계약을 체결해서 갑니다. 아, 왕실이 직접적으로 뭐 한 그런 건 아니었네요. 아니죠. 근데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처음에는 정복자들한테 맡겼다가 다음에 이제 정복자들의 힘이 너무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왕실에서 직접 통치를 하게 되는데 아주 그 행정 기구들을 두고 세비야가 이제 그 본거지가 됐죠. 지금 스페인 남부에. 거기다가 이제 통치 기구들을 두고 직접 아주 그 중상주의적으로 중앙 집권식으로 철저한 통제를 합니다. 아, 그래요. 그러면 이제 그 카리브의 그 섬 거기에서 일단 아메리카 이 본토 대륙이랄까요? 넘어가서 이제 이제 정복을 시작하고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그게 이제 듣기로는 이제 뭐 코르테스,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사람인데 뭐 처음에 갈 때 그렇게 병력이 많은 병력이 아니었다고. 그런데 어떻게 그때 잉카 제국, 아즈텍 제국이었죠. 상당히 그래도 컸다고 그러는 인구도 많았고 어떻게 그렇게 뭐 자원 정복을 하고. 그 에르난 코르테스는 원래 아까 그 카리브 얘기했지만은 쿠바가 이제 그 정복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. 거기에 이제 왕실에서 총독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탐험도 계속하고 정복 사업도 하는데 이제 에르난 코르테스는 거기 이제 쿠바 총독 산하에 그래서 지시를 받아요. 그래서 이제 저기 남쪽에 유카탄 반도부터 좀 탐험을 해봐라 하는 지시를 받고 그 이제 멕시코에 이제 상륙하게 돼가지고 이제 소위 그 아즈텍 제국을 정복하게 이르는데 물론 이제 그 적은 병력으로 아즈텍 제국을 이렇게 손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 두말할 이유 없이 이제 무기가 우월했죠. 총과 대포 이런 게 이제 그 당시 인도에서는 보지 못한 그런 무기들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말 있죠, 말. 우리 그 말의 존재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. 왜냐하면 그 통신 수단으로서 그렇게 빠른 동물들이 움직이는 걸 말이라고 하는 동물이 그쪽 아메리카 대륙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아즈텍 제국이 지금 그 부족 국가의 연합으로서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른 부족들에 대한 이 탄압이 심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인신공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철저하게 하다 보니 그 부족들이 이제 아즈텍 제국 부족들한테 대한 그 불만이 아주 심했고 그래서 에르난 코르테스가 그 테노치틀란이라고 해서 멕시코 아즈텍과의 본거지를 이게 침략을 쳐들어갈 때 그 스페인 병력으로만 간 게 아니고 그 다른 부족과 연합 세력을 형성해서 가게 된 거예요. 네, 그 수만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부족들 간의 내분, 그러니까 반감, 반목 이런 걸 이용한 거죠.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게 아즈텍 제국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아주 조직화된 사회잖아요. 왕을 정점으로 해서 재정 일치에 그런 조직화된 사회라. 거기 유적의 그 피라미드처럼. 그렇죠. 일률적으로 이제 왕만 딱 잡으면 쉽게 정복할 수가 있죠. 아, 그렇습니까? 오히려 저쪽 북아메리카의 아파치족이랄까, 저쪽 스페인, 칠레 쪽에 있었던 아라우카족이랄까 이런 족들은 이 이동성이 심하고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조직화가 안 돼 있으니까 오히려 정복하기가 더 어려웠죠. 아, 그렇습니까? 네,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조직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쉽게 정복할 수 있었다는 측면도 설명할 수 있겠죠. 뭐 얼마 전에 나온 이 저서 중에 총균세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만. 제렛 다이아몬드. 예. 거기도 보면은 나오지만 그 아즈텍 문명이 이제 멸망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이제 우월한 총과 이제 대포, 그다음에 이제 이 부족들 간의 이제 갈등,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전염병이 컸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. 100년 동안에 그 스페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100년 만에 그 원주민 인구의 10분의 9가 다 죽었다니까요. 10분의 1만 살아남았어요. 전염병이 이제 주 원인이 되었겠죠. 네. 그렇네. 나중에 이제 그 흑인들이 많이 데려오잖아요. 흑인들을 노예를 데려오는데 그렇게 죽어서 그 흑인들의 경우는 이미 아프리카에서 포르투갈 사람이니 스페인 사람들하고 접촉이 많았어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면역력이 있었던 거라. 그러네. 네. 맞습니다.
그러면은 일단 중미 지역은 그렇게 해서 넘어갔고 남미 쪽 동에도 일단 잉카 문명이라든가 문명이 있었는데 남미 쪽으로는 어떻게 또 이게 그 사람들이 또 스페인 이 사람들 지역을 이제 그 정복한 주인공은 이제 프란시스코 피사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실 그 에르난 코르테스 아즈텍을 정복한 에르난 코르텍스하고 육촌 형제간이에요. 아 그렇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스페인에서도 보면 그 포르투갈과 접경 지역에 엑스트레마두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네네. 거기가 조금 못 사는 동네예요. 거기 출신들이라 그때 정복자들이 대부분 다 가서 출세를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. 돈을 한번 보고 귀족 칭호도 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그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겼던 거라.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그 남미 잉카 제국을 벌써 이제 한 두 번 정도씩 그 탐험 시도를 했었어요. 그러면 이제 파나마 그쪽도 해가지고 육로로에서 내려갔네요. 그렇죠. 그 얼마나 많은 이제 그 밀림 지역이라 전염병도 많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 금방 정복한 게 아니고요.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. 그런 두 번에 걸친 탐험도 실패로 끝나고 그래서 이제 파나마에 있는 총독한테 다시 이제 탐험 잉카의 존재에 관한 걸 확실히 알고 정복을 하러 가겠다 했을 때 이 파나마 총독이 허가를 안 해요.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직접 스페인에 돌아가 가지고 왕과 직접 교섭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왕실에서 이제 이미 아직 정복도 안 했는데 그 프란시스코 피사로를 갖다가 뭐 잉카의 총독으로 임명을 하고 그래서 한번 한 200명도 안 되는 그런 병력으로 쳐들어가서 대잉카 제국을 이제 정복을 하는데 사실 거기도 뭐 그 200명으로 그 수많은 사람을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.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잉카 제국도 아즈텍에서의 그 부족 간의 반목이 있었듯이 여기는 형제 간에 그 왕의 다툼을 놓고 내전인 상태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분열된 상황을 이용한 거죠. 어떻게 보면 한 나라 또는 큰 제국이 망하는 데는 꼭 그런 면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꼭 그 내분과 내전 그런 게 큰 원인이 됐죠. 예, 그런데요. 자, 그렇게 해서 스페인이 중미와 남미 이게 이 정복을 하고 거기서 이제 막대한 금과 은을 이제 가지고 본국으로 실어 나가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스페인이 상당히 커졌겠습니다. 부금과 뭐 그 당시에 그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금과 은의 뭐 80% 이상을 다 스페인으로 갔다고 하니까요. 엄청난 이제 그 재물을 취득하게 된 거죠. 막강한 국가가 됐는데 잘 지키지를 못한 거죠. 유럽의 뭐 자관 그 당시에 뭐 스페인이 그런 이제 그 이 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유럽의 나라들의 뭐 왕위 계승 전쟁도 참여하고 뭐 이렇게 본인이 안 낄 때 다 낀 거 아닙니까? 이제 스페인이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쇠퇴하게 된 이제 이유를 이제 크게 따지면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전쟁을 수도 없이 치렀어요. 왜 전쟁을 치렀냐면 바로 종교 때문에. 종교 때문에.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혁명이 일어났었잖아요.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 혁명을 반종교 혁명의 어떤 그 선두 주자로서 기존의 카톨릭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임무를 스스로 진 거죠. 카톨릭 왕국으로서. 스스로. 뭐 교황 정에서 따로 뭐 이렇게 물론 교황하고 이제 그 교감도 많이 있었겠죠. 당연히 있었겠죠.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스페인의 경우는 교황한테 그 성직자 임명권을 스페인 왕이 다 가져가요. 그렇습니다. 그 성직자 임명권이 그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그 의미가 많은 그 지위 권리이기 때문에 그 이제 아메리카를 개척해서 그 나라 인디오들을 카톨릭으로 개종시킨다고 하는 그런 막대한 임무를 부여받는 대신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황한테 성직자 임명권을 달라 그래서 스페인 왕이 가져가요. 그리고 이제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했겠죠. 그런 거 했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반종교 혁명에 앞장서서 전쟁이란 전쟁은 많이 겪었죠. 1588년도에 이제 뭐 영국과 무적함대로 인한 전쟁이 있어서 영국한테 아주 패전을 당하잖아요. 그거는 뭐 종교라기보다는 그 영국의 해적질이라든가
어떻게 보면 영국의 함대가 저 해적 함대 아니었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예, 성하우제. 그러니까 주로 스페인의 그 보물선들을 많이 도적질하고 그랬죠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그 손을 봐준다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그런 전쟁인데 거기서도 대패를 했죠.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서 이제 1610년부터 40년간에 있었던 소위 그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종교 전쟁이 있었어요. 거기에서 앞장서 30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대패를 하죠. 그 다음에 또 1700년에 가게 되면 스페인 그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제 그 왕손이 끊겨요.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가 이제 결국에는 거기 왕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스페인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또 전쟁이 있고 그 이후에 또 7년 전쟁이라고 해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을 통해서 또 전쟁도 있고 이렇게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다 패전하는 통에 국고가 완전히 고갈이 된 거죠. 그게 이제 제일 큰 이유고 두 번째로는 스페인의 경우는 그 종교적으로 굉장히 그 불관용적인 정책을 취했어요. 이베리아 반도를 통일하자마자 제일 먼저 취한 조치가 유태인들을 다 추방시킨 거예요. 맞습니다. 네, 그게 이제 한 20만 명이나 이르렀던 유태인들인데 그 유태인들이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그 동안에 그 아랍 세력과 공존하면서 잘 지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유태인들이 상업과 그 전문직들은 전부 다 이게 유태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 경제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유태인들을 다 추방시켰죠. 그럼 이제 그런 데 산업적인 기반이 이제 상당히 약화됐겠네요. 그 다음에 또 아랍인들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. 그 사람들은 이제 농업하고 목축어 무슨 뭐 토목 분야 이런 데서는 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또 아프리카로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. 그러니까 엄청난 인력 낭비가 있었던 거죠. 미국을 생각해 보면 차이가 나죠. 미국은 뭐 그 인종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유입을 시켜서 경제 발전시킨 걸 보면 뭐 스스로가 이게 그 이 쇠퇴의 길을 그냥 뭐 찾아 들어간 것처럼 또 이제 그러니까 또 역시 그 너무 돈이 많아도 안 돼요. 아메리카에서 금과 은이 오니까 일을 안 하죠.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아요. 필요한 소비 제품은 전부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수입에다가 쓰면 되니까 스페인 내에 어떤 산업이라고 그럴 수 있는 게 없어요. 또 한 가지는 그게 계속 재화가 들어오면 좋은데 지나친 이제 착취적으로 그 식민지를 경영하다가 보니까 점점점 이제 그 식민지에서의 자원이 고갈이 돼가죠.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? 상황이 이제 안 들어오니까 이제 스페인은 그런 길을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죠. 포르투갈도 이제 포르투갈은 한동안은 1580년도부터 1640년까지 한 60년간은 1580년에 포르투갈 왕손이 끊겨요. 왕대. 근데 이제 그때 그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그 외가가 돼요. 그래가지고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포르투갈을 병합을 하죠. 60년 정도. 그래서 포르투갈이 이제 그 동안에는 그 왕을 세우지도 않고 포르투갈은 그냥 바로 그냥 스페인의 병합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. 그러다가 1640년에 이르러서 이제 그 3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포르투갈이 다시 왕행선이 복귀가 돼가지고 그게 따라서 이제 다른 식민지도 받아오죠. 포르투갈이 그렇게 됐으면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브라질 지역은 당연히 그냥 뭐 스페인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브라질이 계속 남아 있네요. 스페인 식민지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 브라질의 경우는 스페인에서 그렇게 관심을 안 뒀어요. 왜냐하면 거기는 금과 은이 나오질 않았거든. 그래요?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브라질 나무에서 유래합니다. 뭔가요? 그게 이제 원료를 만드는 그런 색소가 있는 그런 나무, 그 나무를 가지고 이제 원료를 만드는 색 원료. 그래서 이제 그거 수출하는 정도, 그걸 가져오는 정도의 중요성밖에 브라질은 없었어요. 그래서 브라질은 처음에는 그 해안선을 따라서만 이렇게 그 도시가 발달을 했고 안쪽으로는 전혀 개발을 안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스페인이 우선 관심으로서는 안 뒀고, 그 다음에 금과 은이 별로 없었고,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은 그 스페인과는 달리
인구가 적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 광대한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걸 이제 땅을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수평으로 한 15개 정도 구획을 딱 나눠요. 네. 그래가지고 한 15명의 그 왕이 한 네. 15명 정도 되는 그 귀족들을 갖다 임명을 해서 그 옛날에 봉건 영주처럼 네, 그렇게 네. 통치를 하도록 하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기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있죠. 예, 예. 그 스페인 식민지에는 대학도 많이 세워졌거든요. 네. 근데 포르투갈은 브라질에다가 대학을 세우질 않았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그래가지고 거기 귀족층 자녀들은 다 포르투갈로 보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모국과의 유대감이 이제 강하게 되죠. 아. 그러니까 그렇게 반감이 없는 거죠. 아, 그래서 포르투갈은 그냥 그 나중에 왕실이 글로 그 브라질로 피신하잖아요. 네. 그때까지 계속 유지되고 또 네. 그 다음에는 이제 포르투갈 왕이 그 이따가 이제 포르투갈 왕자가 이제 결국은 독립을 선포하는. 그러니까 아, 그게 다른 스페인의 식민지처럼 어떤 유혈 전쟁이 있어서 독립한 건 아니니까요.